경매가 끝나면 이 집은 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라요. 윤서아 씨, 철거하기 전에 어떤 추억 하나쯤 남겨드릴까요? 윤서아는 남편 강태준에게 자신의 회사도 가족의 명예도 세 세대가 살아온 집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태준은 서아에게 이혼과 윤성의 지분을 넘기면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저택이 경매에 올라간 날 태준의 연인 차혜리는 그 집을 허물어 호텔을 짓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려던 순간 태준이 1년 넘게 만나고 싶어 했던 중동 투자자가 나타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내밀었다. 이 집을 철거하기 전에 하나 정도는 남겨드릴까요? 차혜린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마치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며 오래된 가구를 버릴지 묻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윤가 저택의 응접실 한가운데 서서 손끝으로 벽면의 목재 몰딩을 천천히 쓸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을 견딘 짙은 밤색 나무에는 윤소아의 할아버지가 직접 그려 넣었다는 작은 기하학 문양이 남아 있었다. 혜리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현관 계단의 돌은 꽤 예쁘던데요. 아니면 저 창문 철거할 때 깨지지 않게 떼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창가에 서 있는 그녀의 손에는 경매 안내서가 들려 있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종이를 세게 쥐고 있었지만 얼굴에선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혜린이 다시 웃으며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제야 서아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아직 당신 집이 아닌데 왜 벌써부터 남의 물건을 나눠주죠? 혜린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강태준이 짧게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서아야, 오늘까지 와서 자존심 세울 필요 있어. 서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6해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아온 얼굴이었다. 한때는 그 표정 하나만 보고도 피곤한지 화가 났는지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믿기 힘들 만큼 낯설었다. 태주는 경매 목록을 힐끗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예전에 네가 그랬지. 돈으로는 가족을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돈이면 네 집안의 본가도 살 수 있네. 응접실 안에는 경매 회사 직원들과 자산 운용사 관계자 몇 명이 서 있었다. 모두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태준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서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준 역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패배를 인정시키고 싶어 했다.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성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7달이나 묶어둔 것도 당신이죠.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서아는 한 걸음 가까이 갔다. 계약을 취소한 계열사들 뒤에 강진이 있었고 윤성 채권을 사들인 특수 목적 회사들도 결국 강진 쪽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돈이 마르게 만든 다음 은행들이 동시에 한도를 줄이게 했죠. 이것도 사업이라고 말할 건가요?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다. 내 아버지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효율적이었어. 내가 손대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무너졌어. 그래서 당신이 날짜까지 정해줬군요. 나는 두 회사를 하나로 묶으려던 거야. 윤성을 죽이고 강진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로 묶는 거예요. 태준의 턱이 단단히 굳었다. 그는 화가 날 때면 늘 오른쪽 어금니를 세게 깨물었다. 서아는 그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우스웠다. 태준은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지금이라도 방법은 있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네가 가진 윤성 의결권을 넘겨. 그리고 지금까지의 거래에 대해 민영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작성해. 그러면 이 집은 건드리지 않게 할 수 있어. 서아는 웃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물었다. 아버지도요. 당신이 나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협조하면
아버지는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사도, 집도, 소송도 다 포기하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더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난처함이 스쳤다. 서아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당신 아내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6해 전의 서아라면 그 질문을 끝까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태준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삼켰을 것이고 그가 남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결혼 초 태준은 강진그룹 안에서도 존재감이 약한 후계자였다. 장남도 아니었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친척들은 그를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윤성건 측의 외동딸과 결혼한 뒤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다. 태준이 어떤 계약을 따내도 누군가는 말했다. 처가 덕분이라고. 그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면 기사에는 윤성의 설계 역량과 장인의 인맥이 먼저 언급됐다. 서아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스스로 윤성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두 회사 사이의 실무 조정도 태준에게 넘겼다. 자신이 사라지면 남편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선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태준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대신 자신이 딛고 올라선 계단부터 부수고 있었다. 서아가 물었다. 강진이 처음 도시개발 사업을 맡았을 때 기본 설계 누가 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송도 사업에 토지 소유주 설득은 누가 했고요? 금융사와 처음 연결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과거 이야기 그만해. 왜요? 당신 성공을 훔쳐가는 것 같아서. 태준이 날카롭게 말했다. 바로 그 태도야. 넌 늘 내가 내 집안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실수였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혜린이 사이에 끼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투자자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곧 경매가 시작돼요. 경매 장소는 저택의 오래된 서재를 임시로 개조한 공간이었다. 윤가 3세대의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자산 번호와 매각 조건이 표시된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아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도면을 펼쳐보던 바로 그 방이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건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멋진 외관도 비싼 자재도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건물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었다. 얼마에 사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땅을 쪼개면 가치가 얼마나 오르는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용적률을 높이면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계산했다. 서아도 그 계산을 이해했다. 자신 역시 오랫동안 부동산과 도시개발을 다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감상적인 이유만으로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추억이 아니라 권리였다. 서아는 경매 안내서의 채권 내역을 다시 살폈다. 그 순간 한 페이지 아래쪽에 적힌 작은 표기가 눈에 들어왔다. 담보권 설정 당시 부속 약정번호 YSA17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 있는 형식이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윤성의 장기 차입 계약들은 일반적인 대출 문서와 달리 창업주 지분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속 조항을 여러 개 두고 있었다. 서아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짚었다. 기억 끝에 무언가 걸렸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원본 계약서는 회사 법무보관실에 있을 것이다. 그녀가 휴대전화에 번호를 적어두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혜린이 바라보고 있었다. 혜린의 시선은 곧 서아에게서 벗어나 태준이 다른 투자자와 나누는 대화로 향했다. 중동 쪽 자금만 들어오면 도시사업은 문제없습니다. 태준은 자신 있게 말했다. 알라시드 측과도 상당 부분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알라시드, 지난 몇 달간 태준이 어떻게든 만나려 한다던 거대 개발기금이었다. 상당 부분이라니요. 혜린이 태준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질문은
사업가의 것이었다. 아직 투자위원회도 통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태준이 불쾌한 듯 그녀를 보았다. 실무 협의 중이야. 강진 차입금 만기가 먼저 오는데요. 혜리는 웃으면서도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이번 분기에 중동자금이 안 들어오면 단기 차입 비율 꽤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물론이죠. 혜리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서아는 그 짧은 대화를 머릿속에 남겼다. 이상했다. 오늘은 윤가저택을 사들이는 날이었다. 그런데 혜리는 집의 가격보다 강진의 차입 비율과 외부 투자금 유입 시점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 경매 진행자가 입찰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태준과 혜리는 나란히 앞줄에 앉았다. 둘의 모습만 보면 이미 새로운 부부처럼 보였다. 서아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태준이 처음부터 혜린을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에게서 빼앗고 싶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녀를 선택한 것일까? 그러나 곧 생각을 멈췄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며칠 전 은행들의 여신 회수 통보를 받은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윤성 직원 수백 명은 월급과 프로젝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첫 입찰가가 발표됐다. 혜린 측 회사가 곧바로 높은 금액을 써냈다. 다른 투자자 두 곳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금액은 빠르게 올라갔다. 태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현금으로는 첫 입찰가의 절반도 마련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입찰이 끝났을 때 경쟁자는 혜린 측을 포함해 두 곳만 남았다. 혜린은 일부러 뒤를 돌아보며 서아와 눈을 맞췄다. 서아 씨, 경매장 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 건데 저택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요. 철거 계약 들어가면 그때는 저도 어떻게 못 해드려요. 몇몇 사람이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서아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하나 있어요. 혜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뭔데요? 당신이 이 집을 샀다는 착각. 경매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아는 혜린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아직 낙찰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철거하고 호텔을 세우고 남의 추억까지 나눠주네요. 투자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자기 돈으로 아직 사지 못한 자산을 자기 것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낮게 말했다. 윤서아, 왜요? 또 내가 당신 체면을 깎았어요. 그만해. 내 아버지 회사를 말려 죽이고 내 집을 경매에 올리고 그 앞에 애인을 데려다 앉힌 사람이 체면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버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오늘 이 집은 팔려. 그럴 수도 있죠. 서아가 말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윤성도 내 지분도 내 이름도.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결국 다 잃고 나서 후회할 거야.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미 제일 비싼 건 잃었어요. 뭔데? 당신을 믿었던 여섯해요. 마지막 입찰을 시작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려던 순간 서재박 복도에서 낯선 소란이 들렸다. 직원 하나가 급히 책임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책임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현관 쪽으로 시선이 몰렸다. 창문 너머로 검은 차량들이 저택 앞 진입로에 연달아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태준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서아가 처음 보는 종류의 긴장이 떠올라 있었다. 잠시 뒤 정장을 입은 외국인과 한국인 관계자들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가장 뒤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서아의 호흡이 뻗쳤다. 짙은 회색 정장,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주변을 압도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길을 비키게 만드는 분위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그 눈을 기억했다. 런던의 낡은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도시 보존 계획을 두고 자신과 논쟁하던 남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오래된 골목을 밀어버리자는 제안에 서아가 단호하게 반대했을 때 화를 내기는커녕 다음 날 더 많은 자료를 들고 나타났던 사람. 그는 자신을 그저 가족이 운영하는 투자기금에서 일하는 칼리드라고 소개했었다. 말도 안 돼. 서아가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이 경매 책임자에게 다급히 물었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입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자세를 고쳐 세우고 앞으로 나갔다. 전 강진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칼리드는 태준이 내민 손보다 먼저 방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맨 뒤에 서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칼리드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도 짧지만 분명한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감정을 거두고 경매 책임자에게 향했다. 절차를 방해했다면 미안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의 한국어는 정확했다. 예전에 서아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태준이 다시 말을 붙였다. 저희 강진의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칼리드는 짧게 고개를 돌렸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 사업입니다. 태준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나 다음 말은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칼리드는 수행원에게 서류를 받아 경매 책임자 앞에 놓았다. 이 저택 하나의 매각 조건만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강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 신도시 사업 관련 채권 프로젝트 법인, 지분 개발권 패키지까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아직 공개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아니라 투자 검토라고 했습니다. 칼리드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기금은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의 도시 설계 기술과 토지 구조를 조사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자산이 분리돼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참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혜린이 처음으로 미소를 잃었다. 서아는 칼리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난 2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저희가 준비한 개발안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은 현재 법정 구조조정 단계라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칼리드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윤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강진이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칼리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려 서아에게 물었다. 윤서아 씨가 이 경매의 채무자 측 이해관계인입니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태준이 끼어들었다. 제 아내입니다. 곧 정리될 관계지만요. 그 한마디에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칼리드의 눈빛도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그는 서아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지나간 세월이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 서아는 그가 자신에게 동정의 말을 건넬까봐 두려웠다. 괜찮냐고 묻거나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말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일이었다. 칼리드는 그녀 앞에서 멈추었지만 바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린 경매 자료를 내려다봤다. 이 도시로 당신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서아가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뜻이죠? 태준이 뒤에서 날카롭게 말했다.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칼리드가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하려는 자산과 권리가 우리 기금이 검토 중인 사업에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다시 서아를 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 대신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냉정한 집중력이 있었다. 그리고 경매 테이블 위에 금융기관의 보증서와
투자 의향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이 이 도시로 당신을 무릎 꿇리려 한다면 내가 그 도시의 결정권부터 사겠습니다. 태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국의 도시개발이 개인 수표 한 장으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칼리드는 태준을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도시를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사가 가진 채권과 지분과 개발권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요. 순간 태준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것은 서아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자신보다 큰 돈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규칙 앞에서 당황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서아는 안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칼리드가 다시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가 왜 윤성과 강진의 사업을 2년이나 조사했는지도 몰랐다. 더구나 자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지나치게 절묘했다.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내가 부탁한 적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태준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번졌다.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을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그녀가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칼리드는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런던에서 서아가 그의 개발안을 3번 연속 반려했을 때 보였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동정입니까? 아닙니다. 칼리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투자입니다. 서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칼리드는 수행원에게 다른 서류를 받아 그녀에게 건넸다. 표지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한가운데 박힌 프로젝트 번호만큼은 너무 익숙해서 서아의 손이 멈췄다. YS. 그녀가 결혼 전 윤성에서 마지막으로 주도했던 지속가능 도시 설계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였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해 서랍 속에 묻힌 줄 알았던 계획이었다. 칼리드는 서아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윤서아 씨, YS17의 원안 설계자는 여전히 당신이 맞습니까? 서아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뒤에서 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YS17이 뭡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아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은 윤성에서 가져갈 수 있는 땅과 계약과 돈은 모조리 조사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서아는 손에 들린 문서와 경매 안내서를 번갈아 바라봤다. 한쪽에는 자신의 집을 빼앗아간 채권 번호가 적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이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설계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 한편에는 조금 전 발견한 부속 약정 번호 YS27이 계속 남아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두 번호가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중요한 계약에는 이유 없는 문자를 넣지 않았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곳에 집을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으니 최소한 사라지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3가지 질문이 놓여 있었다. 왜 칼리드의 기금은 2년 전부터 윤성을 조사했는가? 왜 자신이 폐기됐다고 믿었던 YS17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담보계약의 부속 조항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가? 서아는 경매 책임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종 낙찰 결정 전에 채권 원계약의 부속 약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책임자가 당황해 서류를 확인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정식 요청하시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준이 즉시 말했다. 시간 끌지 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서아는 그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윤성은 여전히 무너질 수 있었으며 이 집은 아직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작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확인해봐야 알겠네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준의 허락도, 기분도,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 열람 신청서에 서명했다. 경매 절차는 그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윤서아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원계약과 부속 약정 열람을 요청했고, 동시에 알라시드 개발기금이 저택을 포함한 관련 채권 구조 전체에 대한 투자 검토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매각 주관사는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낙찰 확정을 사흘 뒤로 미뤘다. 차혜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태주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사흘 미뤄진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아. 저택 현관을 나서는 서아의 뒤를 따라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저 사람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그들도 결국 수익을 원해. 내 추억이나 내 집안 명예 같은 데 관심 없다고. 서아가 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오히려 낫네요. 적어도 투자자는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 솔직하니까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뒤에서 목을 조르는 사람보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손대지 마요. 그 짧은 말에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혜린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는 그녀의 눈빛에서 질투가 아니라 계산을 읽었다. 혜린은 태준과 자신 사이에 남은 감정이 무엇인지보다 칼리드가 무엇을 사려는지 훨씬 더 궁금해하는 얼굴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아는 확신했다. 차혜린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잃은 남편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오전, 서아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최상층 회의실에서 칼리드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경치를 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윤성의 재무자료와 프로젝트 목록, 부채 현황, 그리고 YS17 관련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칼리드는 먼저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서아에게는 오히려 고마웠다. 그는 윤성의 유동성 위기와 자산 구조를 짧게 설명한 뒤 말했다. 우리 기금은 긴급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택의 우선 매수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필요한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요. 서아는 서류를 덮었다.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옆에 앉아있던 기금 실무자가 놀라 칼리드를 바라봤지만 칼리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유를 들어도 됩니까? 내가 당신을 예전에 알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으면 강태준이 떠드는 말이 사실이 돼요. 내가 남편한테서 벗어나자마자 더 큰 권력에 기대었다는 이야기요. 그 사람의 해석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원칙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윤성은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살릴 가치가 없는 부문까지 감정 때문에 유지할 생각 없습니다. 당신 기금이 투자하려면 독립실사를 하세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돈 넣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지분을 선물하거나 저택을 대신 사주는 방식도 안 됩니다. 칼리드의 눈빛이 깊어졌다. 서아는 한 문장씩 분명하게 말했다. 나를 구하지 말고 투자해주세요. 내가 가치가 있다면. 칼리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런던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서아는 늘 이런 사람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논리가 맞지 않으면 반대했고 비싼 자재보다 유지비가 적은 재료를 선택했으며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사람의 체면을 위해 설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에게는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날이었다. 칼리드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좋습니다. 독립실사를 진행하죠. 윤성의 비핵심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시 평가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거절하면 나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그의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도요. 나도요.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더라도 계약상 성과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칼리드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는 나도 조건을 걸겠습니다. 서아의 눈썹이 올라갔다. 뭔데요? 당신이 지금
모든 도움을 동정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서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칼리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협력이 의존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서아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기분이었다. 당신은 내가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칼리드는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이 모든 문을 혼자 열어야만 자기 힘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역시 다른 형태의 두려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기분이 나빴다. 더 나쁜 것은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아는 몇 년 만에 윤성 본사 정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통과했다. 회사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로비에 있던 대형 프로젝트 모형 몇 개가 사라졌고 벽 한쪽에는 긴급 경영 정상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했다. 서아가 경영회의실 문을 열자 오래전 자신의 팀에서 일했던 수석 건축가 박선우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윤 전무님. 그는 예전직 이번에 돌아오신 건 얼마나 계실 생각입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럼을 이큼민든 서아는 그 질문이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했다. 필요한 만큼요. 선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제지하려 했지만 서아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선우는 계속했다. 강진이 지급을 늦출 때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줄일 때도 저희는 사모님이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윤성에서 일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늘 강 회장 측과 협의하라는 답만 내려왔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넘겼어요. 선우가 입을 다물었다. 서아는 변명하지 않았다. 두 회사 사이 일을 남편에게 맡기면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앞에 나서면 그 사람이 또 처가 도움을 받는다고 느낄까봐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필요할 때 혼자 두었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책임도 피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돌아온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회사 살릴 부분과 버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서아가 처음 한 일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실한 외곽 개발 사업 2개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했고 수익성이 낮은 관리 자회사는 내각 검토에 넣었다. 일부 임원들은 창업주의 손녀가 돌아왔으니 모든 사업을 되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서아는 냉정했다. 회사 이름을 지키겠다고 회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도시설계팀 복합개발기획실, 친환경 설계기술연구팀은 핵심 유지 부문으로 지정했다. 특히 결혼 전 자신이 이끌던 도시통합설계팀 자료를 다시 꺼내오라고 했다. 몇 시간 뒤 계약관리실에서 지난 3년치 강진 관련 프로젝트 정산 자료가 들어왔다. 서아는 숫자를 한 줄씩 읽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강진 계열사들이 설계 보완이나 공정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늦춘 프로젝트 상당수가 실제 준공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어떤 현장은 준공 이후에도 최종 대금의 30% 이상이 반년 넘게 묶여 있었다. 서아가 물었다. 이 일을 제기했어요. 어떤 구두로 이 일을 제기했어요. 재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 쪽에서 두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며 외부 분쟁으로 만들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누구 짓이었죠? 담당자가 망설였다. 강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성 쪽에서는 부회장님께서 강진과의 협의를 우선하라는 지침을 주셨고요. 그 부회장은 서아의 아버지였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마저 사위와 딸의 관계가 깨질까봐 문제를 확대하지 않은 것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침묵했고 그 침묵을 테이저는 약점으로 사용했다. 저녁 무렵 서아는 더 위험한 자료를 발견했다. 윤성의 몇몇 토지와 개발권이 강진의 프로젝트 금융을 보강하기 위한 담보 구조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직접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사업법인의 지분과 수익권을 통해 여러 단계로 엮여 있었다. 숫자를 따라가던 서아는 손가락을 멈췄다. 이 회사 세진 디벨롭먼트 최종 수익자가 누구예요?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확인했다. 표면상으로는 독립법인인데 강진 측 퇴직 임원이 대표입니다. 채권을 산 회사랑 같네요. 네. 윤성 채권을 할인 매입한 곳 중 하나도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방 안의 표정들이 굳었다. 서아는 서류를 겹쳐놓았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 계약 취소, 신용도 하락, 채권 매입 담보 실행, 각각 따로 보면 경영 판단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결하면 방향이 분명했다. 윤성의 현금을 말리고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우회 회사가 사들인 뒤 결국 핵심 자산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선우가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서아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증거 없이 의도를 단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겹쳐요. 그녀는 법무팀에 말했다. 모든 관련 거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누가 제안했고, 누가 승인했고, 강진에서 어떤 요청이 왔는지 전부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다. 서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왜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윤성에 있다며. 그게 이상해요. 칼리드, 알라시드랑 계약하려고 돌아간 거야. 내 회사에 돌아온 이유를 왜 당신한테 설명해야 하죠? 짧은 침묵 뒤 태준이 말했다. 오늘 밤 만나. 얘기할 게 있어. 둘이 만난 곳은 한때 자주 갔던 한강변의 조용한 식당이었다. 태준은 먼저 와 있었지만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서아가 맞은편에 앉자 그는 바로 물었다.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서아는 피곤한 듯 그를 바라봤다. 여기까지 불러서 물을 게 그거예요. 런던에서 알던 사이였지.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게 다야. 서아는 헛웃음을 삼켰다. 당신 옆에 차예린을 앉혀놓고 내 집을 사겠다고 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다른 남자와 무슨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태준의 표정이 뒤틀렸다. 혜린과 내 관계는 사업적으로도 필요했어. 그 말은 더 듣기 싫네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태준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진은 지금까지 항상 윤성의 부속품처럼 취급받았어. 내가 사업을 따면 내 아버지가 도와줬다고 했고 내가 자금을 만들면 네가 연결했다고 했지. 내가 회장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뒤에서 내가 윤가의 사위라서 가능했다고 말했어. 서아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윤성을 없애면 그 말도 없어질 것 같았어요. 없애려던 게 아니야. 합치려던 거야. 그런 거 2%.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두 회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면 누구도 강진이 윤성 덕을 봤다고 말하지 못해. 더 큰 회사가 되는 거야. 나는 우리 두 집안을 보호하려고 한 거라고. 서아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한 가족을 보호하는데 다른 가족을 죽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었다. 서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태준에게 이것은 여전히 배신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식당을 나선 뒤 서아는 칼리드의 기금에서 온 보안 링크 하나를 확인했다. 제목은 윤성건축 사전 투자 검토 자료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날 회의 이후 새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서를 열자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정확히
2년 전이었다. 당시 윤성은 아직 유동성 위기를 겪기 전이었고 강진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안정적이었다. 보고서는 윤성의 도시 설계 기술, 장기 보유 토지의 개발 가능성, 친환경 복합단지 경험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한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핵심 인력 평가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전 도시통합설계 총괄, YS17 원안 책임자, 향후 전략적 협력 시 복귀 가능성 확인 필요. 서한은 숨을 멈췄다.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는 칼리드와 자신이 다시 연락하기 훨씬 전이었다. 무엇보다 기금은 강태준보다 먼저 자신의 설계와 윤성의 기술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칼리드였다. 서한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이 보고서 왜 나한테 보냈어요? 칼리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오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윤성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칼리드가 낮게 말을 이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윤성을 조사하다가 다시 당신을 찾게 됐어요. 서한은 보도 위에 멈춰선 채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알라시드 개발기금 내부 검토 의견이 첨부돼 있었다. 윤성 건축이 가진 자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서울의 저택도 지방의 토지도 아니었다. 도시통합 설계 체계와 장기간 축적된 개발 데이터, 그리고 YS17이었다. 칼리드는 말했다. 강태준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쪽의 강진이 윤성의 역량을 사실상 통합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윤성의 기술과 개발권을 강진이 곧 통제하게 될 거라고도 했고요.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제 퍼즐의 모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윤성을 무너뜨린 뒤 그 자산을 강진에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쟁력인 것처럼 해외 투자자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그럼 당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어요. 칼리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어제 당신을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 YS17의 윤서아와 내가 알던 윤서아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서아는 멀리 한강 위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봤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난 2년 동안 윤성에서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가장 몰랐던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물었다. 칼리드, 독립, 실사,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렸다. 내일 아침. 그럼 시작해요. 서아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약속은 그대로예요. 가치 없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서아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다. 그리고 YS17이라는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자신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 능력 설계 자리. 그것들이 어쩌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제 서아는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다. 자신이 되찾아야 할 것은 저택 하나가 아니었다. 강태준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포기했던 자신의 자리부터 되찾아야 했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의 독립실사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날, 윤서아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윤성 본사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강진과 윤성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서 프로젝트 법인의 대출 약정, 차예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성 프라이빗 에쿼티가 강진에 제공한 자금 내역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던 숫자들이 시간순으로 놓이자 불길한 방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성 프라이빗 에쿼티가 강진에 첫 대규모 자금을 넣은 시점은 윤성의 공사대금이 지연되기 시작한 때와 거의 일치했다. 두 번째 대출은 강진이 우회법인을 통해 윤성 채권을 사들이기 직전에 실행됐고, 세 번째 자금은 강진이 신도시 사업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데 쓰였다.
이상한 것은 이율이 아니었다. 대출 약정마다 특정 재무 비율을 넘어서거나 만기 연장이 실패할 경우 대출금 일부를 강진 계열사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반복해서 붙어 있었다. 박선우가 자료를 들여다보다 낮게 말했다. 이건 일반적인 우호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한은 대답하지 않은 채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알라시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단기차 입금 중 일부가 회수된다면 강진은 약정된 재무 비율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렇게 되면 한성 측은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주주로. 서아의 손이 멈췄다. 강태준은 이 조건을 알고 있었을까요? 선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이 직접 서명한 약정입니다. 서아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알고도 서명한 것이다. 아마 자신이 강진을 더 키운 뒤 중동 자금으로 갚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 떠오른 것은 차혜린의 얼굴이었다. 저택 경매장에서 집보다 강진의 차입 비율을 먼저 확인하던 눈빛. 이제 그 이유가 선명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차혜린이 먼저 서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는 장소는 강남의 회원제 라운지도 호텔도 아니었다. 한성 프라이빗의 쿼티가 입주한 여의도 빌딩의 비공개 미팅룸이었다. 서아가 들어가자 혜린은 커피 2잔을 앞에 놓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이제쯤 받겠죠. 인사조차 없이 던진 말이었다. 서아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뭘 말하는 거죠? 혜린이 미소 지었다. 전환 조건. 서아의 시선이 가라앉았다. 혜린은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강태준은 자기가 윤성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입을 벌린 순간이 가장 잡기 쉬운 때라는 거. 서아가 차갑게 물었다. 처음부터 강진이 목표였어요. 처음부터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죠. 아버지는 기회를 받고 나는 태준 씨가 그 기회를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 남편과 잤어요. 혜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곧 웃음이 돌아왔다. 여전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서아가 잘라 말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려고 물었어요. 혜린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아는 계속했다. 당신은 강태준을 사랑해서 나한테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등감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린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셨네요, 윤수아 씨. 나는 결혼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는데. 서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혜린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낮게 덧붙였다. 아무튼 이제 알았으면 이야기가 쉬워지겠네요. 강태준은 곧 버틸 수 없어요. 혜린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진의 향후 지배구조를 가정한 내부 시뮬레이션이었다. 특정 채무가 지분으로 전환되고 몇몇 우호 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한성 측이 최대 주주에 가까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혜린이 말했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 없잖아요. 당신은 윤성을 되찾고 싶고 나는 강진이 필요해요. 태준 씨만 제거하면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윤성 채권은요. 우리가 일부 넘길 수 있어요. 저택도 되돌리는데 협조하고요. 대가가 뭔데요? 혜린의 미소가 깊어졌다. 신도시 개발권에서 빠지세요. YS17도 우리 쪽 컨소시엄에 넘기고. 서아는 짧게 웃었다. 결국 똑같네요. 뭐가요? 강태준은 윤성을 죽이고 설계와 토지를 가져가려고 했고 당신은 강태준을 죽이고 같은 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혜린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사업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태준보다 나은 게 뭐죠? 그 말에 혜린은 처음으로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적어도 나는 내가 사냥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네요. 무슨 착각이죠? 서아는 테이블 위 시뮬레이션을 다시 혜린 쪽으로 밀었다. 당신이 나한테 거래를 제안할 만큼 여유로운 위치라는 착각. 혜린의 표정이 굳었다. 서아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고 돌아봤다. 그리고 차혜린 씨, 강태준한테도 알려주세요. 당신이 저 사람 옆자리를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혜린은 잠시 침묵하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 옆자리요. 그녀는 웃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 자리를 원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온라인 경제 매체에서 시작된 기사 하나가 몇 시간 만에 포털과 방송으로 퍼져나갔다. 제목은 노골적이었다. 파경 직전의 재벌가 며느리, 과거 인연인 중동 왕족과 손잡고 국내 신도시 사업 장악 시도. 기사에는 서아가 런던에 있던 시절 칼리드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최근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났다는 내용이 섞여 있었다. 사실과 추측을 절묘하게 배치한 기사였다. 어느 부분도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전체를 읽으면 서아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인상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윤성 앞에는 기자들이 몰렸고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에는 거래처 문의가 쏟아졌다. 서아가 회의실에 들어가자 알라시드 측 한국 담당자가 말했다. 기금 법무팀에서 즉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투자 목적과 구조를 공개하면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화상회의 화면에 칼리드가 연결됐다. 그는 평소보다 차갑게 말했다. 내 쪽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윤성을 검토했는지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서아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칼리드의 눈썹이 움직였다. 왜죠? 지금 당신 이름과 기금 규모로 눌러버리면 저쪽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요. 내가 더 큰 힘을 끌어와 남편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사실이 아닌 공격을 그냥 두자는 겁니까? 그냥 두자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아의 표정이 굳었다. 또 그 말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보다 먼저 앞에 서려고 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시선을 내렸다. 서아는 화면 속 칼리드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택이 경매에 올라갔을 때도, 투자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도 그래요. 당신은 내가 위험해 보이면 먼저 해결책을 꺼내요. 칼리드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대답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하죠? 그게 문제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6년 동안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내 자리를 비웠어요. 이제 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내 앞에 서면 뭐가 달라져요? 칼리드의 얼굴에서 차가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대신 상처가 드러났다. 나를 강태준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같다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서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당신이 내 옆에 서고 싶다면 매번 내 앞을 막아서지 마요.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칼리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자신이 너무 잔인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다. 한참 뒤 칼리드가 낮게 말했다. 좋습니다. 공식 대응은 윤성이 주도하세요.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대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요청할 때만. 서아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다. 화를 내거나 설득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정말 한 걸음 물러났다. 그날 처음으로 서아는 누군가가 물러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존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언론 대응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들어왔다. 윤가 저택의 담보대출 원계약과 부속 약정, 열람이 승인됐다는 통보였다. 서아는 법무팀장과 함께 보관기관을 찾았다. 오래된 원계약에는 현대적인 전자문서보다 훨씬 많은 부속 서류가 딸려 있었다. 서아가 찾던 것은
YS-A17이었다. 법무팀장이 조항을 읽던 중 갑자기 말을 멈췄다. 전무님, 이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조항은 복잡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창업주 일가의 핵심 자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 처분될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 목적과 절차가 경영권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창업주 측 기존 주주에게 일정 기간 원금, 상당액 기준으로 우선 상환 또는 매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게 지금도 유효해요. 법무팀장은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폐기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채권 양도와 경매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금을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직원이 계산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최종 매각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길어야 닷새입니다. 닷새. 서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집을 되찾을 길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조건도 보였다. 돈이 필요했다. 상당한 돈이었다. 칼리드에게 전화 한 통이면 준비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그녀가 세우려는 모든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서아는 조항사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기금 쪽에 전달하세요. 개인 대여가 아니라 윤성 구조조정 투자안 안에서 검토해달라고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한 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강진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만기를 앞둔 단기차 입금의 연장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신도시 사업의 사업권 불확실성과 최근 윤성 관련 거래 논란이 이유였다. 겉으로는 아직 위기가 아니었지만 강태주는 즉시 의미를 알아차렸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올 수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알라시드 측과의 면담을 다시 잡으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기금은 현재 강진 단독 투자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곧바로 혜린에게 전화했다. 한성 쪽 단기 자금 더 넣어. 혜린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대답하지 않았다. 조건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조건? 강진 신용 위험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투자자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희 회사가 지금까지 나한테 들어온 이유가 뭔데? 수익 때문이죠. 혜린아, 왜요? 너 지금 나한테 선 긋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린은 너무 태연하게 말했다. 태준 씨, 우리는 원래 선 안쪽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전화가 끊긴 뒤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한성이 제공한 전환형 대출 약정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던 문장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특정 조건에서 주식 전환 가능, 경영권 변화 발생 시 추가 권리 협의, 담보가치 하락 시 조기 상환 요구 가능.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윤성을 먹기 위해 빌린 돈이 자신의 회사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이 됐다. 이틀 뒤 태주는 먼저 서아를 찾아왔다. 장소는 윤성 본사 앞 지하 주차장이었다. 서아가 퇴근하려고 차에 다가가자 검은 세단 옆에 서 있던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과 며칠 사이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잠깐 이야기해. 서아는 차문을 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회사로 약속 잡으세요. 우리 사이에 그것까지 해야 해. 지금 우리 사이가 뭔데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말했다. 알라시드가 강진 투자에서 완전히 빠지는 건 막아줘. 서아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나한테 그 말을 하러 왔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강진이 흔들리면 윤성도 피해를 봐. 두 회사가 얽혀 있는 건 너도 알잖아.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지금 풀자는 거야. 태주는 한 걸음 다가왔다. 저택 경매는 멈출 수 있어. 내가 채권자들과 얘기해 볼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윤성 일부도 돌려놓을 수 있어.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신 태주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칼리드가 강진 신도시 사업에 예정대로 자금을 넣게 해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웃었다. 태준이 인상을 썼다. 뭐가 웃겨? 당신은 아직도 내가 집을 돌려받으려고 이러는 줄 아네요. 그게 아니면 뭔데? 서아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빼앗아간 물건이 아니에요. 그걸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태준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서아는 그를 지나쳐 차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예린한테 물어봐요. 태준이 돌아봤다. 뭘? 한성이 당신 회사에 돈을 넣은 이유가 정말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지. 차에 탄 뒤에도 서아의 손은 한동안 시동 버튼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의 당황한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그 모습을 보며 흔들렸을 것이다. 적어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이런 상황에 둬도 되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위기는 그녀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와 타인의 회사를 삼키려 한 선택도, 차예린의 자금을 안전한 동맹이라고 믿은 선택도 모두 태준의 것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칼리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독립투자심의위원회가 윤성의 핵심 사업부와 YS17 관련 기술에 대해 조건부 투자 검토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저택 관련 우선 매수 자금 역시 윤성의 핵심 자산 보호 계획에 포함해 심사하겠다는 문장이 뒤따랐다. 마지막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 이상은 없었다. 서아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 칼리드가 바로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칼리드는 아무것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서아가 계속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신도시 투자자 선정회의에 들어갈 구조를 같이 검토하고 싶어요. 강진이 가진 권리와 한성의 전환 조건을 동시에 건드리지 않으면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을 먹게 될 거예요. 칼리드가 낮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서아는 한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주차장 출구를 바라봤다. 강태준도 차예린도 이 도시를 전리품처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 잠시 뒤 칼리드가 대답했다. 그럼 그 목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죠. 서아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대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관계.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강진 회장실에서는 태준이 한성 프라이빗 에쿼티의 약정서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재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알라시드 자금 유입이 지연되고 단기차 입금 2곳이 추가로 만기 연장을 거절하면 이 전환 조건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준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러면 한성이 얼마나 가져가? 재무팀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기존 우호 지분 변동까지 포함하면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게 얼마냐고. 마침내 숫자가 나왔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혜린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단정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정서를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게 뭐야? 혜린은 종이를 내려다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계약서네요. 너 처음부터 이걸 노렸어. 당신이 서명했잖아요. 태준이 성큼 다가갔다. 윤성 끝내면 우리 둘이 강진을 키운다고 했잖아. 혜린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아직도 그 말을 믿었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혜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윤서아는 적어도 오늘에서야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갈 회사도 있고 되찾을 능력도 있죠.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그녀가 책상 위 약정서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도 사냥감이었어요. 강태준 씨. 다만 너무 오래 사냥꾼인 척해서 몰랐을 뿐이지. 신도시 전략투자자 선정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윤서아는 누구보다 먼저 회의장에 도착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컨벤션 센터 한 층 전체가 비공개 심사를 위해 통제되어 있었고, 복도 끝 대기실에는 강진그룹과 금융기관 프로젝트 법인 관계자들이 차례로 모여들고 있었다. 서아의 손에는
두 개의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신도시 사업의 새로운 투자 구조였고 다른 하나는 윤가 저택과 일부 핵심 자산의 우선 상환권을 실행하기 위한 최종 문서였다.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저택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경매장에 갔다. 이제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긴장되는 것은 집이 아니었다. 서아는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새벽에 알라시드 개발기금 투자심의위원회가 보낸 최종 승인 통지가 도착해 있었다. 기금은 윤성의 도시설계 기술과 핵심 사업부의 장기 투자를 결정했고 저택의 우선 상환자금 역시 핵심 자산 보전 목적의 투자 항목으로 승인했다. 조건은 명확했다. 자금은 서아 개인에게 가지 않는다. 윤성의 구조조정 개정을 통해 집행되며 일정 수익률과 회수 계획을 갖춘 정상적인 투자였다. 칼리드가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서아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잠시 뒤 칼리드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아에게 가까이 오면서도 먼저 서류를 보지 않았다. 결정했습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부터 끝낼 거예요. 칼리드는 짧게 말했다. 같이 갑시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내가 해야 해요. 예전에 칼리드였다면 이유를 물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할 만큼 서아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저택 매각을 담당하는 법무대리인과 채권자 측 관계자는 회의장 옆 별도 사무실에 있었다. 서아가 들어가자 그들은 이미 부속 약정 YS-A17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법률 의견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둔 상태였다.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핵심 자산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이 단순 채권 회수인지 경영권 압박을 위한 자산 이전인지가 쟁점이었다. 서아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우회법인이 윤성의 채권을 취득한 직후 강진 비서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기록, 그리고 태준 측에서 윤성의 의결권 포기와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경매, 중단을 제안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항을 적용한다고 해도 원금 상당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서아는 준비한 금융확약서를 내밀었다. 오늘 집행 가능합니다. 상대가 서류를 받아 읽으며 표정을 바꾸었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입니까? 기금이 윤성에 투자하고 윤성이 자산보호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합니다. 저 개인이 받은 돈은 없습니다. 결국 외부 자금이군요.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성의 사업성과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 심의를 통과한 자금입니다. 그게 외부 자금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상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1시간 가까운 확인 절차 끝에 서아는 우선 상환권 행사 통지서와 자금 집행 승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 손끝이 떨렸다. 기쁨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조건 충족이 확인되면 저택 경매는 중단됩니다. 서아는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계단과 할아버지가 도면을 펼치던 서재 아버지가 매년 봄나무를 손질하던 정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자신이 되찾은 것은 집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남편이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던 권리를 자신의 판단으로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정반대로 차가워졌다. 강태준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평소의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강진이 수년간 확보해온 토지와 인허가 경험 프로젝트 법인 지분을 근거로 기존 사업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알라시드 측을 겨냥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해외 기금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신도시 사업의 핵심 권리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한 사람의 재력이나 한 개 기금의 자금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내 토지와 사업권은
단순한 금융상품처럼 한꺼번에 넘길 수 없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말을 이어갔다. 강진은 이 사업의 토지 구조와 행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흔들면 투자자도 금융기관도 사업지역 주민도 모두 피해를 봅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서아를 바라봤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수년간 준비된 사업을 외부 세력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 잠시 뒤 발표 순서가 그녀에게 넘어왔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첫 슬라이드에는 신도시 전경도 아닌 아주 단순한 구조도가 떠 있었다. 채권 프로젝트 법인 토지 사용권, 설계권 개발 이익 배분 구조. 서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의 말 중 하나는 맞습니다. 도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태준의 눈썹이 움직였다. 서아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사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조는 단순한 인수안이 아니었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은 강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내놓으려던 일부 채권과 프로젝트 법인 지분을 인수하고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윤성은 현금이 아니라 YS17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설계 기술과 통합 개발 역량 일부, 공동사업 권리를 출자한다. 그리고 신규 연합법인이 개발권을 통합 관리하되 토지 소유권은 각 기존 주체에게 남긴다. 운영 의사결정은 금융투자자와 개발사, 설계사 기존 토지 이해 관계자가 나눠 맡도록 했다. 어느 한쪽도 도시 전체를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한 금융기관 임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알라시드 측이 최대 자금을 넣고도 개발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자본은 위험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도시의 모든 결정을 독점할 권리는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칼리드가 직접 말했다. 우리 기금도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윤성은 지금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핵심 설계 권한을 맡습니까?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 자료를 넘겼다. 독립 실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비핵심 사업 매각 계획, 비용 절감한 도시 설계팀의 수주 실적, YS, 17 기술 평가, 장기 현금 흐름 추정치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다. 윤성 전체가 건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은 정리합니다. 하지만 핵심 설계 부문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알라시드 기금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태준이 비웃듯 말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평가 아닌가? 서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 평가는 내가 칼리드와 다시 만난 시점보다 2년 먼저 작성됐습니다. 회의장에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화면에는 2년 전 투자검토 보고서의 작성일과 YS 17평가 페이지가 떠 있었다.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서아의 진짜 반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강진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개발권과 공동사업 수익권의 원출처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상당수는 윤성이 과거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 사용권이나 설계계약 공동법인 지분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문제는 그 권리들이 강진의 프로젝트 금융 보강 과정에서 다른 자산과 섞이면서 마치 강진의 독립자산인 것처럼 취급되었다는 점이었다. 서아는 단정적인 범죄 혐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관계 충돌과 이사회 승인 절차의 문제, 그리고 가치 산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강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강진이 신도시 사업을 독점하는 대신 모든 위험도 강진에 집중됩니다. 단기차 입금이 흔들리는 순간 사업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가 곧바로 물었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서 강진이 단독 지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다른 금융기관 대표가 먼저 대답했다. 현재 재무 수준이라면
경영구조 개선 없이는 장기자금 연장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태준이 그쪽을 돌아봤다.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강 회장. 냉정한 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진의 최고 재무책임자가 들어왔다. 그는 태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태준이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성 프라이빗 에쿼티가 추가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서 기존 대출의 재무조건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는 통보였다. 서한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종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차혜린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혜린은 마치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회의 후반부에 한성 측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요청했다. 그녀는 강진의 재무 위험이 커진 이상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전환 조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혜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 회장님, 여긴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한성 측이 권리를 행사하면 강진의 지배 구조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었다. 혜린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려 했다. 바로 그때 서아가 말했다. 잠깐만요. 혜린이 돌아봤다. 서아는 법무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한성의 대출이 강진 지분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의결권 변화와 경영권 집중도 분석이었다. 이어 일부 우호 지분이 한성 측과 사전에 의결권 협의를 진행한 정황도 정리되어 있었다. 서아가 말했다. 한성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상 정당한 채권자 권리는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사업 재편과 경영권 변경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에서 즉시 지분 전환을 허용하면 신도시 프로젝트 전체가 또 다른 단일 지배 주체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혜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윤서아 씨가 왜 강진 걱정을 하죠? 강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그리고 이미 계약을 맺은 수많은 협력사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녀는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다. 제안합니다. 강진의 단독 개발권을 축소하는 대신 알라시드 기금의 장기 유동성을 투입하고 한성의 지분 전환은 외부 구조조정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십시오. 그 기간 동안 강진 이사회는 경영진 책임과 관련 거래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신규 연합법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은 마침내 깨달았다. 서아는 자신을 구하는 것도 혜린에게 넘기는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도시를 떼어내고 있었다. 표결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기존 강진 측 인사들은 마지막까지 단독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 했고 일부 금융기관은 알라시드 기금의 조건이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질문은 하나였다. 지금 구조를 유지한 채 강진에 추가 자금을 넣을 것인가? 어느 금융기관도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반대로 신규 연합 구조에는 장기 자금과 독립 실사 윤성의 구조조정 계획이 이미 붙어 있었다. 최종 표결에서 신도시 사업의 전략적 투자 구조 변경안이 통과됐다. 강진은 최대 개발권 보유자의 지위를 잃었고 YS17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권한은 윤성이 주도하는 연합체로 넘어갔다. 동시에 강진 주요 채권단은 추가 자금 연장의 조건으로 최고 경영진의 직무 정지와 독립적인 경영 정상화 절차를 요구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결과를 듣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무언가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대표가 말했다. 강 회장님이 직무에서 물러나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알라시드 측 장기자금과 연계해 강진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나가야 돈을 넣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태준은 서아를 바라봤다. 분노와 모욕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서아는 차갑게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차분했다. 내가 원한 건 한 사람이 회사를 자기 자존심처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 당신이 회사와 자신을 같은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서아의 말에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칼리드는 빈 회의실에 남아 서아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빠져나갔고 창밖에는 늦은 오후의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칼리드가 조용히 물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바라봤다. 뭔데요? 우리 쪽에서 준비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를 왜 거절했습니까?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은 최악의 경우 강진의 주가와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영권 자체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투자 논리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했다. 서아는 그 시나리오를 며칠 전 이미 보고받았고 즉시 반대했다. 강진까지 가져가면 끝내기 쉬웠겠죠. 칼리드가 말했다. 당신이 원했다면 이사회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태준 때문에 강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잃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거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회사까지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실패를 나눠 당신이나 차예린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살아남고 자기만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적어도 무엇을 잃은 건지 볼 수 있겠죠. 칼리드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생각보다 무섭군요. 서아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알았어요. 칼리드도 따라 웃었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아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경매 중단과 우선 상환권 실행이 승인됐다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돌아왔어요. 칼리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축하합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요. 대신 사조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하나는 갑부로 그날 밤 윤서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윤가저택으로 갔다. 경매회사가 붙여두었던 관리 표시는 아직 현관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문은 다시 그녀의 열쇠로 열렸다. 서아는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어두운 응접실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책장이 있던 벽 앞에 멈췄다. 며칠 전 이곳에서 혜리는 무엇을 남겨줄지 물었다. 태주는 돈이면 이 집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서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곳으로 돌아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이 집을 또다시 누군가 한 가족만의 소유물로 잠가두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평생 도시와 건축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집은 높은 담장 안에 닫아두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서아는 먼지가 쌓인 큰 테이블 위에 YS-17 설계도 사본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조금씩 답을 알고 있었다. 집을 되찾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곳이 무엇이 될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휴대전화에 칼리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당신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화면을 보다가 짧게 답했다. 아니요, 아직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래 닫혀있던 서재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준이 강진그룹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열흘 뒤 서울의 아침은 놀랄 만큼 평범했다. 강진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지만 회사는 멈추지 않았다. 프로젝트 법인들은 신규 연합체와 계약 조정을 시작했고 채권단은 알라시드 개발기금의 장기 자금을 전제로 만기 연장 협상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 지급됐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떠들던 기사들과 달리 수천 명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회의를 했다. 달라진 것은 한 가지였다. 최상층 회장실에 강태준이 없었다. 그는 독립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윤성과의 관련 거래 우회법인을 통한 채권 매입 프로젝트 자산의 담보 활용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경영권은 완전히 정지됐다. 태준은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강진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없이 회사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잔인하게 무너뜨렸다. 한편 윤서아는 윤성 본사에서 구조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있었다. 일부 계열사는 매각됐고 몇몇 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오래 일한 임원 중에서도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생겼다. 서아는 그 선택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다. 박선우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매출은 크게 줄 겁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내년에도 회사가 존재하겠죠. 선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다. 예전 윤 전무님 같네요. 서아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때보다 조금 덜 겁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강진과 윤성, 주요 채권단, 알라시드 개발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최종 구조조정 회의가 열렸다. 강태준도 전임 경영진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서아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끝자리 근처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회의실 한가운데 가장 큰 의자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는 듯 앉았을 남자였다. 그의 앞에는 이름과 직함 대신 단순히 강태준 전 대표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서아를 보자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차예린 역시 한성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단과 함께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독립위원회는 강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신도시 사업은 별도의 연합법인을 통해 운영하며 한성 측 전환권은 관련 거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강진은 존속한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당장은 하지 않는다. 발표가 끝나자 태준이 마른 웃음을 흘렸다. 참 완벽하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서아만 바라보며 말했다. 윤성은 살아남고 내 집도 돌아오고 나는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고 네가 원한 것 다 가졌잖아.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칼리드 쪽을 보며 비웃듯 말을 이었다. 물론 뒤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것도 없겠지. 수십 조를 움직이는 왕족이 나타나서 돈을 넣어주는데 누가 못 이기겠어.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칼리드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앞에 놓인 얇은 문서철 하나를 집어 태준에게 건넸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문서를 펼쳤다. 몇 장 넘기지 않아 그의 손이 멈췄다. 알라시드 개발기금이 강진의 유동성 위기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경우 경영권 지분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내부 투자안이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뭡니까? 칼리드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 시장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투자였습니다. 강진의 핵심 자산은 가치가 있었고 부채 문제는 경영진 교체와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왜 안 했죠? 칼리드는 대답 대신 다음 페이지를 보라는 듯 손끝으로 문서를 가리켰다. 마지막 승인란에는 붉은 글씨로 투자한 철회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윤서아의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다. 강진 전체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경우 경영진의 책임과 무관한 임직원 협력업체, 장기 프로젝트에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인수 대신 자금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다.
태주는 글자를 읽다가 몇 번이나 같은 줄로 돌아갔다. 마침내 그가 서아를 바라봤다. 네가 막았어. 서아가 짧게 대답했다. 네. 왜? 강진을 없애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의 얼굴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네 아버지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서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서 더더욱이요. 당신이 윤성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순간 나도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 되니까. 태준이 낮게 웃었다. 그것은 조롱이라기보다 무너지는 사람이 내는 소리에 가까웠다. 끝까지 잘난 척이네. 서아는 그의 말을 피하지 않았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뭔데? 서아는 천천히 말했다. 강진이 살아남고 당신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더 정확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원들이 당신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회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강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왜 기쁘지 않았는지, 회사가 살아남았는데 왜 자신은 패배했다고 느끼는지 이제야 설명할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기 전 차예린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요청했다. 한성 측은 전환권 행사 유예에 동의하되 기존 채권자로서 정상적인 상환 계획을 보장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경영권을 노렸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 혜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서아를 발견한 그녀가 먼저 걸음을 멈췄다. 축하해요. 서아가 돌아봤다. 진심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혜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되지 않아요. 강진을 살려두고 태준 씨까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라면 했겠죠. 네. 혜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했다. 그래서 내가 졌나 봐요. 서아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혜리는 단순히 사랑에 패배한 여자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관계를 투자와 교환으로 배웠고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자신이 잡아먹힌다고 믿어온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한 선택들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너무 오래 결혼 때문에 자리에서 도망간 사람으로만 봤어요. 혜린의 미소가 조금 흐려졌다. 틀렸나요? 틀리진 않았어요. 서아는 인정했다. 나는 정말 도망갔으니까 사랑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빈자리를 당신과 강태준이 이용할 수 있었죠. 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번 떠나본 사람은 알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 혜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다음에는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서아는 담담하게 답했다. 다음이 없기를 바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태주는 서아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상담실이었다. 서류에는 이미 필요한 서명이 모두 끝나 있었다. 더 이상 협상할 것도 나눌 것도 거의 남지 않았다. 태주는 한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확인서를 바라보다 말했다. 정말 한 번도 돌아갈 생각 없어. 서아는 그 질문이 의외였다. 어디로요? 예전으로.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6회 전 작은 강진 회의실에서 둘이 밤새 도시개발 자료를 보던 날들. 태준이 회장 자리에 대한 압박을 털어놓으면 그녀가 손을 잡아주던 밤. 행복했던 기억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팠다. 예전에 우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서아가 말했다. 그때 당신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고요. 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럼 왜 여기까지 해야 해? 사랑했던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 인생을 요소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라요. 우리 말이야.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윤가 저택의 오래된 황동 열쇠였다. 태준의 시선이 그 위에 멈췄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걸 경매에 넘기면서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열쇠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기억해요. 돈은 소유권을 살 수 있어도 더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곁에 설 권리까지 살 수는 없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다. 서아는 눈물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후회하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이제 저택 문도 못 열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문을 바꿨거든요. 엔자노, 우리 국부는 서아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집이 아니니까. 한 달 뒤 윤가 저택 앞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철제 대문 일부가 철거됐다. 대신 작은 동판 하나가 현관 옆 벽에 걸렸다. 윤 건축문화재단. 개관식이라고 해서 대기업 회장들이 줄지어오는 화려한 행사는 열지 않았다. 윤성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과 건축학과 학생들, 동네 주민, 보존건축 관계자들이 정원을 채웠다. 예전 할아버지의 서재는 설계 아카이브로 바뀌었고 응접실에는 젊은 건축가들의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다. 경매날 차예린이 철거하겠다고 했던 현관의 돌계단도 그대로 남았다. 서아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정원에 앉아 한참 건물을 바라보다 딸에게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봤으면 화냈을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자기 서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했잖아. 서아가 웃었다. 처음 한 달은 화냈겠죠. 그 다음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학생들 붙잡고 3시간씩 설명했을걸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그러나 잠시 뒤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서아야, 네, 미안하다. 내가 태준이를 너무 믿었다.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둘 다 잘못한 사람 찾는데 시간 쓰지 말아요. 서아는 열린 대문 너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제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날 오후 윤성은 재단과 함께 도시 보존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저택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서아는 그것을 다시 가족 안에 가두지 않았다. 때 이준이 그녀에게 가장 큰 굴욕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집은 이제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개관 행사가 끝나갈 무렵 칼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행사 내내 한 번도 중심에 서지 않았다. 기금이 주요 후원자라는 소개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야 그는 서재로 들어와 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다. 또 계약서예요. 서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신과 만나고 나서 낭만적인 물건을 준비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칼리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었던 것 같군요. 서아가 웃었다. 예전에는 이런 가벼운 대화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 칼리드는 서류를 펼쳤다. 신도시 연합법인의 차기 단계 운영 규정 초안이었다. 서아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조항에서 손을 멈췄다. 최대 재무투자자인 알라시드 개발기금이라도 도시 설계와 보존 계획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단독으로 번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기금이 제일 많은 돈을 넣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칼리드. 네. 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당신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칼리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게 이 조항을 넣은 이유입니다. 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경매장에서 그는 도시의 결정권을 사서
그녀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당시의 서한은 그 말이 두려웠다. 또 다른 권력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칼리드는 자신의 권력을 줄이는 계약서를 그녀 앞에 놓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저택 뒤편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예전에는 가족 외에는 거의 들어오지 못했던 길에 학생 몇 명이 스케치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돌계단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뭘요? 이곳을 다시 개인 저택으로 쓰지 않은 것. 서한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지킨다는 게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그랬고, 가족도 그랬고, 회사도 그랬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자꾸 내가 없어지면 더 잘 지켜질 거라고 착각했죠. 칼리드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서아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알아요. 지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칼리드는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반지도, 열쇠도, 값비싼 선물도 없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한테는 자리가 있습니까?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자리요? 당신 대신 결정하는 자리 말고요. 당신 앞에 서서 막는 자리도 아니고.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당신 옆에서 의견이 다르면 싸우고 틀리면 사과하고, 그래도 다음 날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서아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칼리드는 기다렸다. 바로 그 기다림 때문에 그녀는 웃었다. 쉽지 않을 텐데요. 런던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설계한 3번이나 반려했죠. 4번입니다. 그래요. 2번째. 안을 수정해서 다시 냈다가 같은 날 또 거절당했습니다. 서아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한번 해봐요. 칼리드가 손을 맞잡았지만 더 세게 끌어당기지 않았다. 몇 달 뒤 신도시 프로젝트의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대형 화면에는 과거 YS17에서 시작해 새롭게 수정된 도시 계획도가 떠 있었다. 윤성은 다시 성장하고 있었지만 과거처럼 무작정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 강진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 채무를 줄이며 프로젝트 시공 파트너 중 하나로 남았다. 차예린과 한성은 정당한 채권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경영권 확보 계획에서는 물러났다. 강태주는 더 이상 어떤 회의의 중심에도 없었다. 그러나 서아는 그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이별이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서아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모형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칼리드가 2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와 하나를 내밀었다. 이 도시 결국 당신 것이 됐군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모형 속 공원과 주거지 오래된 골목을 보존해 연결한 구역을 바라봤다. 누구 한 사람 것이 아니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칼리드가 웃었다. 그럼 경매장에서 내가 한 말은 꽤 틀렸군요. 어떤 말, 도시의 결정권을 사겠다는 말. 서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죠?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그날 당신이 돈으로 산 건 도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칼리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서아는 다시 도시 모형을 바라보았다. 한때 강태주는 그녀의 집을 경매에 올리며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칼리드는 더 많은 돈으로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두 남자 모두 서아에게서 같은 것을 배웠다. 돈은 건물도 사고 채권도 사고 회사의 지분도 살 수 있다. 때로는 한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줄 권리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선택은 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윤서아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다.